최병덕 장군. 그는 6.25 전쟁 당시 육군 총참모장직을 맡으면서 전쟁 초반 한국군을 지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보통 능력에 비해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쟁 초반 잘못된 명령으로 전선이 밀리게 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당시 한국군의 상황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며 그도 나름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병덕 장군,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병덕은 1915년 평양에서 삼남 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매우 잘해 보통 학교 내내 수석 자리를 차지해왔으며 당시로서는 일본에만 갈 수 있었던 평양 제1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 줄곧 수석을 유지했으며 특히 수학과 물리에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그는 공부뿐만 아니라 각종 운동에 소질이 많았고 특히 체격이 좋았던 그는 항상 당당하고 잘 웃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중학교 4학년 시절 그는 주위의 권유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1933년 최병덕은 사관학교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데 매우 어려운 경쟁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의 합격 소식은 평양 전체에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의 일본 육군사관학교 합격자 중에서 한국인은 최병덕과 이종찬 단 2명뿐이었으며 이 둘은 이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은 최병덕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대식가였던 그는 일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인이라고는 이종찬밖에 없어 이 둘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1937년 일본 육사를 졸업한 그는 큐슈의 사세보 요새를 지키는 중포병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곧 평양 출신 여성과 결혼식도 올리게 됩니다. 최병덕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한국인 후배 생도들을 자주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는 등 그들이 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후 최병덕은 일본 육군 조병창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곳 일본인 상관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는 1943년 새로 신설된 부평 조병창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소령으로 진급한 그는 조병창의 공장장이 되었으며 전쟁 중 그곳으로 동원된 보성 전문학교 학생들을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배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자 그는 부평 조병창이 독립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고 매일 기자재를 관리하며 노력했지만 미군은 모든 군사시설을 철거한다는 방침으로 조병창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이후 최병덕은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군정 당국은 한국에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한국군은 무기와 장비 등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부족했던 것은 바로 장교였습니다. 군대를 만들기 위해선 우수한 장교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러한 장교들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최병덕은 한국군을 창설하는데 필수적인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군사영어학교는 졸업생 중 단 5명에게만 대위 계급을 주었는데 최병덕은 그 5명 중 1명이 되었으며 군번도 두 번째인 1000 2번이 되었습니다. 당시 출신이나 나이로 보았을 때 최병덕이 1번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였는데 의외로 7기수 후배인 이영근이 1번을 받게 되어 이후 이 둘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1946년 미군은 남조선 국방경비대 최초의 부대인 1연대 1대대 A중대를 창설하였고 최병덕 대위는 이 부대의 중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소령으로 진급해 국방경비대 최초의 영관급 장교가 되었으며 1연대 1대대장을 맡게 됩니다. 이후에도 빠른 진급을 이어가던 그는 1948년 대령이 되어 사여단장이 되었고 곧이어
한국군 최초 참모총장이 되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최병덕은 이렇게 젊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방경비대 참모총장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개인적 성품과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그를 평가하는 기록을 살펴보면 최병덕은 젊고 패기가 있으며 박력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미군 군사고문단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도 그의 군사적 지식과 활발한 성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는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참모총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국방경비대와 해양경비대를 총괄하는 참모총장이 된 그는 먼저 국군조직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직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군조직법은 그가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현안이었으며 법안의 초안은 육군 2등병인 신웅균이 맡게 되었습니다. 신웅균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소자를 지냈던 자로 해방 후 귀국이 늦었기 때문에 국방경비대에 2등병으로 입대한 상태였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국군조직법이 국회에 제출되자 국회의원들이 법조문의 세부 사항을 문제 삼으며 통과를 지연시켰고 최병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요정으로 불러 요정 정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의 노력으로 법안은 통과되었고 이때부터 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해양경비대는 해군으로 정식 개편되어 우리 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참모총장으로 역임했던 시기는 건국 초기였기 때문에 군 내외에서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군내에 침투한 자익 세력으로 인해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했고 38선에선 북한군의 무력 도발이 있었으며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군대를 증강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비난이었습니다. 군대를 증편하기 위해선 많은 인재가 필요했는데 이 당시 모집할 수 있었던 인재들은 과거 일본군이나 경찰 출신들이 거의 유일했고 이 때문에 반민특위로부터 육군이 친일파 대피소냐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최병덕은 이러한 비난에 적극적으로 나서 변호했습니다. 국가 방해를 위해서 인재들을 최대한 영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재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이면 좋아할 사람은 김일성밖에 없다 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1949년 5월 국군 조직이 개편되면서 최병덕은 육군 총참모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군대 증편 작업을 계속해 기존 6개 여단을 8개 사단으로 늘렸으며 육군 내에 항공부를 만들어 공군이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육군 참모학교, 육군 정보학교, 군의학교, 격리학교 등을 만들어 교육과 훈련을 강화했으며 병역법을 제정해 징병제를 시행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5개월 만에 육군 총참모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남북 교육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남북은 38선으로 분단되어 있었지만 산업구조가 서로 달라 상호 필요한 물자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미군의 의약품이나 고무,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고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명태나 양초, 전선, 인삼 등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역은 일부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각종 부정과 부패가 발생했었고 심지어 미군이 제공한 카빈 소총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1사단장 김석원 대령이 북에서 넘어오는 명태 20트럭분을 압류하고 이를 부식으로 바꾸어 장병들과 노무자들에게 제공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덕은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남북 정부가 정식적으로 행하는 교역물자를 사단장이 압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 조사를 지시했고 1사단장 김성원 대령은 군 간부가 장사를 하기 위해 적과 교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대립했는데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 두 사람 모두를 해임하며 문책했습니다.
하지만 최병덕은 2개월 후 경기행정본부장으로 다시 임명되었고 이내 육군총참모장으로 복귀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다시 등용된 이후로 그의 군 경력과 통솔력, 정치적 수완, 그리고 미군의 좋은 평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육군총참모장이 된 지 2개월 만에 전쟁을 맡게 되었고 이 때문에 그는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무능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많은 비난들 중에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북벌론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우리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조국을 통일시켜야 하며 북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수차례 주장했고 신성모 국방장관은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우주에서 먹는다 라는 발언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최병덕을 포함한 국군 지휘부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며 우리 군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북벌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북벌론에 대해 당시 군 지휘부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북벌론을 주장하는 마당에 군 지휘부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한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벌론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군은 한국군에 무기를 원주해주면 전쟁을 일으켜 자신들이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전차와 항공기, 전투함의 원조를 거부했습니다. 다음은 전쟁에 대한 준비 부족입니다. 전쟁 전 육군 정보부는 북한군이 T-34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전차를 확보해야 한다 라고 보고했지만 최병덕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병덕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병덕이 T-34 전차의 사진을 미 군사 고문단에게 보여주며 전차를 원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군은 한국군에게 전차를 지원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재임 기간 중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를 발령했는데 이것은 북의 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38선 부근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80% 정도가 군인들의 봉급과 식비로 충당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멘트와 철재를 확보할 길이 없었으며 실제로 육군이 요구했던 예산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 조직의 모든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보부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병덕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며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대적인 인사이동입니다. 최병덕 장군은 1950년 4월과 6월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위기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인사이동을 실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의 주요 내용이 젊고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들을 전방 사단장으로 보내고 경험이 있는 지휘관을 후방으로 보내는 것이었고 이렇게 전방에 배치된 사단장들이 자신의 부대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최병덕 장군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없어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으나 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총장으로서 자신의 지휘 방침을 잘 수행한 인물을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다만 우연히 그 시기에 전쟁이 발발했던 것이고 지휘관들은 통상 1개월 정도면 부대에 대한 상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경계령 해제입니다. 당시는 북한군의 남침에 대한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여러 차례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으며 그 기간은 총 45일이었습니다.
결국 최병덕 장군은 6월 24일 007을 기준으로 비상경계령을 해제했으며 그로 인해 전체 군 병력의 30% 정도가 외출과 외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을 하루 남긴 시점에서 비상경계령 해제로 인해 우리 군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병력을 다시 소집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경계령 해제는 당시 미 군사고문단이었던 헨리 대령이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며 모든 지원을 미군으로부터 받고 있는 최병덕 장군의 입장에서 미 군사고문단의 주장을 거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전쟁이 발발합니다. 육군본부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김종필 중위는 이 사실을 최병덕 장군에게 즉시 보고했고, 이에 최 장군은 전군에 비상을 발령하고 국장급 장교들을 즉시 소집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성모 국방장관을 찾아가 보고했으며 서부 전선에 있는 1사단과 7사단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당시 최병덕 장군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우정부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서울을 포기하고 한강 이남으로 철수해 병력을 집결한 후 반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당시 최 장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의정부에서 적을 막아내고 서울을 사수하기로 합니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먼저 적의 남침이 전면전인지 아니면 국지전인지 아직은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개성의 1사단과 춘천의 6사단이 어느 정도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의 7사단만 버텨준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방에 있는 3개의 사단을 빨리 동원시켜 의정부에 투입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사단들은 단기간에 동원되기 어려웠는데 우선 부대들이 대대나 중대 단위로 분산되어 있었고 부대원들의 상당수가 외박을 나가 있어 병력을 소집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차량도 문제였는데 전시를 대비한 열차 계획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집중적인 병력 이동이 어려웠고 상황이 되는 대로 그때그때 소부대 단위로 이송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 초기 가장 큰 실수라 평가받고 있는 병력의 축차 투입입니다. 이러한 소부대들로 이루어진 임시 편성부대가 조직화된 북한군과 치룬 전투의 결과는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총지휘했던 최병덕 장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국군 지휘부가 서울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며 이하 부대들과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그들을 모두 버려두고 일부 부대만 후퇴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 이남에서 방어전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북한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고려했을 때 결국 전선이 밀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실제로 그의 예상대로 예비 병력의 이동이 조금만 빨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의 축차 투입 또한 결과적인 비판이며 다른 장군이 지휘를 했더라도 크게 다른 결과가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정부 방어선이 뚫리게 되자 최병덕 장군은 7사단장 유재흥 장군에게 창동에서 적을 막아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유재흥 장군은 이하 부대들과 통신이 두절되어 연락을 할 수 없는 처지였고 자신의 부대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유재흥 장군은 창동 방어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미리 5사단으로 하여금 미아리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6월 27일 오전 11시 상황이 어려워지자 최병덕 장군은 육군 본부를 서울에서 철수시키기로 했으며 이와 동시에 한강교도 폭파하기로 합니다. 이 당시 최병덕 장군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비록 35세의 청년이긴 했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전선을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불면과 과로로 인해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덕 장군이 열정적으로 작전을 지도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만으로 모든 걸 지시하려 했으며 육군 본부에서 참모들과 소통을 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교를 너무 빨리 폭파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직 전방의 부대들이 철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난민들도 다리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폭발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살펴보면 당시는 야간이라 북한군의 탱크가 어디쯤에 있는지 가늠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산주의자 간첩들이 준동을 하고 있어 자칫 다리 폭파가 그들에 의해 저지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폭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철수한 육군본부는 한강 이남에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군인들을 모아 방어전에 임합니다. 국군은 이곳에서 6일 동안이나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막아냈으며 그 사이 우리 군은 부대를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고 미군도 서둘러 주일미군을 부산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강교 폭파가 단편적으로는 그 시기와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군의 병력을 재편성하고 방어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일 만인 1950년 7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은 육군총참모장 최병덕을 해임하고 그 자리를 정일권 소장이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에 대해 여러 추측이 전해오고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미 군사고문단이 그의 경지를 주장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전쟁 초반 계속된 전투에서 패배하고 서울을 적에게 내어준 것이 인사조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책임들을 왜 최병덕 장군만 지어야 하며 국무총리나 국방부를 포함한 각부 장관들의 책임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육군총참모장에서 해임된 최병덕 장군은 이후 영남편성 광구 사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수장 자리에 있었던 그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 부대를 재편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성모 국방장관에게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귀가는 서울을 잃고 중대한 패전을 했다. 책임은 중하고 또한 크다. 그런데 적은 전남에서 경남으로 향하고 있다. 그들을 막지 않으면 전선이 붕괴될 것이다. 귀가는 패주 중인 부대를 지휘해서 적을 격퇴하라. 귀가는 선두에 서서 독전할 필요가 있다. 최병덕 장군은 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인 부대의 선두에 서서 독전하라는 문장을 죽음으로 잘못을 사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부산에 내려가 각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전투가 가능한 부상병들을 수습해 급하게 1개 대대를 편성한 후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경남 하동에서 적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고 그 지역을 정찰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 통신이 두절되어 자신이 지휘하기로 예정된 부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경남 진주에는 미군 24사단 소속 19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최병덕 장군은 19연대장 무어대령을 찾아가 호남에서 동진 중인 적을 하동에서 막아야 한다. 그들을 막지 못하면 대구와 부산까지 위험해진다. 라고 요청했는데 처음에 무어대령은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최 장군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 미군은 부대를 이동시키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최 장군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군 1개 대대와 하동으로 출발했으며 그곳을 미리 정찰한 경험이 있는 최병덕 소장이 길 안내를 맡았습니다. 1950년 7월 27일 하동에 도착한 아군은 전방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멀리서는 그들의 복장이 한국군인지 아니면 북한군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으며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린 최 장군은 너희들은 적군이냐 아군이냐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갑자기 사격을 시작했고 그 사격에 최병덕 장군은 얼굴 부위에 관통상을 입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자의 증언에 의하면 난데없이 좌측 고지에서 적이
일제 사격을 실시했는데 최 장군은 얼굴에 총을 맞고 쓰러졌으며 그때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 국가의 육군 총참모장직을 역임한 사람이 미군 1개 대대 안내 역할을 하다가 전사했다는 점에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어찌되었던 그는 전사 후 육군 중장으로 추서되었으며 을지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만 35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 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경기 부분에서는 전문가였지만 작전 지도 능력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는 적의 남침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작전 지휘도 적절하지 못해 전쟁 초반 아군의 패전을 초래했다. 물론 그가 전쟁 전과 전쟁 초반 육군 총참모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제대로 된 권한이 있었느냐입니다. 그는 신생국가의 군 수장으로서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미군은 남한이 북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기를 잘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들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력을 축차 투입해 서울을 사수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 규모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병력의 축차 투입이든 집중 투입이든 전쟁 초반 전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는 100kg이 넘는 육중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쟁에 대한 책임과 함께 둔해 보이는 외모까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병덕 장군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그가 당시 처해 있었던 상황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도 전장에서 전사한 수많은 그린들 중 한 명이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이종찬 장군은 최병덕 장군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남은 속일 줄 모르는 인성을 가졌으며 천진한 쾌남하였다. 허식을 싫어했기 때문에 옷맵시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 그는 소탈한 성격이었으며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상으로 최병덕 장군이었습니다.